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30일입니다. 이제 내일하고 오늘 딱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금년.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요즘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지만은 사적으로 금년도 꿈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틀간 모든 것을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우 중요한 이 코로나 사태, 지금 현재 3차 대유행 시기에 진입해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악화를 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동부 구치소발 이 코로나 확산 추세, 그 다음에 영국발 변이 이 코로나 또 확산 추세, 그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과 그리고 이 준비 실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짚어봐야 되는데요.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 확진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이 30일이잖아요. 30일 0시 기준으로 해서 이 국내 확진자가 1050명으로 또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동부 구치소발 확진자가 819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금까지는 3명에 불과했는데요. 그게 지금 방금 전 속보로 떴습니다. 남자 여자 각각 1명씩 더해서 총 5명이 확진자가 됐는데, 영국발 우리 국내 입국한 우리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62명이 입국한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이 변이 바이러스 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또 일반적인 그동안까지 논의해 이 확진 추세를 보여왔던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도 점점 더 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감염병 전문가들의 일관된 그리고 또 일치된 전망이다. 이런 점들을 정부 당국에서 매우 심각한 하나의 경고로 알아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부 여당에만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요, 제 생각에 지금 정부 여당이 이 백신과 관련된 TF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팀장에 김상조 정책실장을 앉혔는데 사실상 김상조가 뭘 알겠어요? 백신에 대해서. 알고 못하는 그런 이 정보의 지식의 그런 걸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 자세예요. 지금 김상조 머릿속에 코로나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김상조 머릿속에 코로나가 들어가 있다면 사태를 이 지경까지 지금 만들어 놨겠어요? 여기에서의 제2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백신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이 모더나 CEO하고 대통령이 통화까지 했다고 했지만은 그 신뢰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지금 상당히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도입하겠다고는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도입 시기별 이 물량이 아직 확보되지 않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또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에요. 말로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얼마나 믿겠어요? 더군다나 가변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공장의 회사의 공급 물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이 정상에 전화해야 되고 각국 정부기관에서 난리를 칠 텐데 대한민국 국가의 외교 역량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느닷없이 그런 백신을 빼낼 수 있을 정도의 국제적인 신뢰도를 두는 외교 역량과 능력, 그리고 외교망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모두가 외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보 역량입니다. 과연 이 공장망을 통해서, 정보망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법적 틀 안에서 이 백신을 우리 한국에만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도록 그런 이 정보 역량을 이 박지원 국정원 체제가, 그리고 그 이전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관리해온 국정원이 그런 과연 능력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인 로비 능력,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의 정보 역량 모두가 이 백신을 우리 한국에게 우선적으로 이 공급해 주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다 양면성에서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께서도 저하고 비슷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이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왜 그럼 동부 구치소가 이렇게 문제가 난리가 났느냐. 이 확진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한 것이 뭐겠습니까? 오로지 윤석열이 몰아나는 거 하나밖에 안 했잖아요. 온갖 징계위원회 열리죠. 징계위원회에서 직무 배제시키죠. 또 징계를 의결하죠. 그 다음에 온갖 SNS 활동, 그 다음에 공모활동, 국회가 됐든 국회 밖이 됐든 매일같이 윤석열이 욕하는 거에 치중하던 그런 머릿속에 이 감염 위험이 그렇게 크다는 경고가 수차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구치소 한 번이나 가봤냐고요. 어제 마지못해서 한 번 갔는데 그 갔다 오고 나서 바로 하는 게 뭡니까? 바로 SNS에 통해서 하는 게 뭐예요? 윤석열이 이제 탄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탄핵. 지금 정부 여권에 직접적인 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 제일 처음에 대통령하고 70분 동안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 사의 표명했다고 그래서 이건 그동안에 이제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의미에서 본인이 임무를 완수했다. 물려주는 것 억지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반발성으로 사표를 냈다.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해드렸는데 그 반발성은 여전히 아직 반발의식이 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 이제 법으로까지 안 되니까 이제는 이 법원에서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로 가져가자 이거예요. 국회로 가져가서 탄핵시키면 무조건하고 추미애가 바라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는 정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에서 심판이 끝날 때까지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노려가지고 여당에서도 이낙연과 김태년 등 지휘부도 그 탄핵은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뭐 의석수를 180석 가지고 있으니까 탄핵 국회는 통과하겠지만은 정직 2개월짜리도 법원에서도 통과 안 됐는데 헌재에서 통과되겠느냐.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역풍이 더 심해. 왜냐하면 내년 4월 선거에서 만약에 탄핵으로 간다고 그래봐요.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더 망하죠. 그러니까 그걸 가로막는데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오로지 지 목숨과 명예 하나만 딱 걸고 아니올시다 탄핵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반발이 저는 아직도 안 끝났다. 저는 장관직을 내려가더라도요. 이 추미애 편에 서 있는 애완견들이 국회, 검찰 여기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 애완견들, 문바들, 대깨문들 이런 사람들을 등에 업고 이제는 이 탄핵 여론을 정부 밖에서 계속 확산시키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장 티켓 달려고 난리를 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추미애의 반발성은 그 끈질긴 추미애의 추다라크는 너무 좋은 얘기죠. 사실 안 어울리는 얘기예요. 이제는 추다라크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추미애의 그 고질병적, 독성적 그런 성격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언론에서 평가하는 왜 이 동부구치소에 이 확진 추세를 막지 못했느냐. 그래서 5개의 실책을 여론에서 거론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확진이 지난 11월 말에 있었는데 처음 발견됐는데 3주 뒤에야 전수검사를 했다는 거. 그리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하에 마스크를 안 줬다는 거. 이 마스크 예산 한 번 주는데 뭐 이 법무부에서 발표한 거면 거의 최대한 한 9,800여만 원씩 든다고 하는데 그걸 조달청 같은 데서 한꺼번에 사면 우리가 소비자 가격으로 사는 가격에 사겠어요? 거의 절반 가격에 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추미애가 1월 달에 소년원 방문할 때 이 햄버거 사 먹으라고 돈 가져갔다는 그 돈을 이 마스크 쓰는데 썼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돈들은 마음대로 쓰면서 직원들하고 성금을 거뒀다고 하면서 쓰면서 이 재수자들에 대한 인권은 이렇게 무시하는 추미애 그리고 현 문재인 정권 만약에 추미애가 구치소를 한 번도 안 갔다 윤석열만 쫓는다 그러면은 관련 부처에서 특히 정세균 총리가 이 질병대책 총본부장이잖아요. 그러면 추미애 너 뭐 하고 있냐 빨리 구치소 가봐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정세균 총리가 듣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가야 돼요. 아니 뭐 정세균 총리는 대구의 현장에 가서 한 달여 이상 진두지휘했잖아요. 그때 높은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생명 걸고 지휘하는 모습. 이럴 때 동부구치소 가세요. 그리고 안철수 이 국민의당 대표도 대구 가서 했잖아요. 한 보름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코로나 잡겠다 서울시장 나가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안철수 이 서울시장 후보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이 안철수 당 대표도 동부구치소에 지금 바로 달려가세요. 그러면 서울시장 딱 거머쥐는 거 제가 보기에는 90% 목표를 달성한다. 예, 그래서 대구에 간 것이 안철수 당 대표가 의사로서 정치 지도사로서의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2탄으로 동부구치소를 가거나 청송구치소를 가거나 남부구치소를 가거나 지금 현재 동부구치소 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아예 쫙 순시하시라. 그러면은 웬만한 말 100마디보다 이 한마디가 훨씬 크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도 여기를 가시고 또 이 국민의힘에서 야당한테 유리하다. 그러니까 한 뭐 10여만 가까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나오는 건 뭐 출마 자유입니다. 예. 그런데 말로만 뭐 코로나 잡겠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 하지 말고
능력, 전문 지식, 유무를 떠나서 일단 구치소를 먼저 가세요. 구치소 먼저 가셔가지고 현장을 살펴라. 모든 공무원들의 가장 큰 문제가 탁상 공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출마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코로나 잡겠다 외치지 말고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아라. 대신에 이 보고 받는 것도 거창하게 받지 말고 신문에 나온 것만 가져가서도요, 보고 받지 않고 바로 할 수 있어요. 너도 나도 다 가면 동부구치소 마비돼요. 그러니까 보고는 일체 받지 말고 한번 가서 쭉 대충 얘기나 듣고 와라. 예. 그리고 먼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그분들한테 터놓고 대책을 강구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는 무증상 음성 나온 재소자 격리 조치도 없이 한 달여간 방치했다. 이게 세 번째 실책이고요. 네 번째가 매뉴얼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매뉴얼조차도 비밀이라고 공개를 못하는 이 동부구치소와 법무부. 매뉴얼이 진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지난 여름에 해외에서조차도 교도소의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폭동도 일어났는데 그런 것을, 그리고 이 교도소가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 얼리 워닝이 있었어요. 조기 경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한 이 다섯 가지가 대대적인 실책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구치소발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이 영국발 변이가, 이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백신 현재 정부가 발표한 내용만 쭉 본다면 5,600만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스트라가 1,000만 명, 모더나가 2,000만, 파이자가 1,000만, 얀센 600만, 그 다음에 코백스 퍼실리티가 1,000만,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로 보면 충분하게 보입니다. 충분하게.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거는 인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5,600만 명, 우리 인구가 뭐 5,100만 명에서 5,50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1회씩은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맞아갖고는 안 되고 2번 맞아야 돼요. 2번. 그 다음에는 또 이 접종 기간이 최소한도 한 달 이내에 다 맞아야 돼요. 그래야 2달 이내에 항체가 생겨서 집단 면역 70%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도입 시기가 너무 애매모호해요.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에 들여오겠다. 모더나는 2분기에 들여온다. 파이자는 3분기에 들여온다. 그리고 얀센은 2분기에 들어온다. 코백스는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시기가 설정은 돼 있지만은 이 시기대로 과연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성이 좀 약할 수 있다. 이런 지금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요. 지금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어요. 40여 개국이 접종을 시작했는데 대한민국은 2월이나 돼야 아주 제한적으로 극소수만 접종을 시작하니 얼마나 참 창피하냐. 내년 2월로 못 바뀐 것도 아니에요. 2, 3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올해 이미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은 영국, 미국, 캐나다, 사우디, 이스라엘, 카타르, 스위스, 세르비아, 멕시코, 칠레, EU,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 대소 이 중간국 할 것 없이 우리보다 국력이 센 나라, 우리보다 국력이 약한 나라 다 망라해서 전 세계 190여 개 중에 40여 개 국가가 이미 접종을 시작했는데 대한민국은 거기에 못 낀다. 문제는 바로 뭐냐? 대한민국이 일반 경제적인 수치, 외교 능력으로 보면요, 15등 안팎이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40등 안에도 못 들고 있어요. 내년 2, 3월 되면 아마 전 세계 국가의 절반 이상이 다 백신 접종을 할 텐데 절반에도 못 끼는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 접종하겠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나라들이 내년 우리나라보다 빠른 나라,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브라질, 일본, 이 5개 나라가 우리보다 빨라요. 내년 1월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대단히 미안하지만요, 방글라데시, 인도도 우리나라보다 빨라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호주, 태국, 홍콩은 내년 3월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바로 뭐냐? 윤석열을 제거하는 노력에 100분의 1만 했어도 구치소의 비극은 맞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비판적 사설이 우리 조선일보에 실려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인권을 중시하는 것처럼 행세해온 것이 이 정권 사람들인데 완벽한 통제로 말이 거의 새어나올 수 없는 구치소 수용자들의 살려주세요 하소연에 대해서는 들은 척도 안 했다. 일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코로나에 걸리면 징계를 할 것처럼 겁을 줬으면서 법무장관, 차관, 교정시설 책임자들이 구치소 집단 감염을 방치한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책임을 지겠다는 말 한마디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일찍이 이거 직무유기로 고발해라, 해야 된다, 이런 방송을 제가 어제 그제 쭉 해드렸는데, 어제 이 시민단체에서 전격적으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대검에서는 즉각 이 고발된 추미애 이 사건을, 그동안에 추미애 고소고발된 사건 검찰에서 단 한 번 조사를 안 했어요. 이제는 포토라인에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리고 추미애가 이렇게 인권을 무시한 것처럼요, 재소자, 피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토라인에 쓰지 않는 것을 하나의 검찰 개혁의 첫 요소로 조국이 맨 먼저 이거를 도입했어요. 맨 먼저 덕본 사람이 그래서 조국 부부였잖아요. 근데 이런 인권을 본인이 무시한 것처럼 본인도 인권을 보호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추미애가 특히 이 구치소 문제와 관련한 이 직무유기에 관해서는 포토라인에 자진해서 서달라.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유일한 길이고 반성하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코로나와 관련해서는요,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요. 오늘 추미애가 사표가 수리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추미애 하나만 사표를 수리하면 책임을 씌워서 내보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올시다. 그래서 이 환경장관 정도, 이게 제일 만만한, 환경장관 막말로 해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뭐 대단한 힘이 없잖아요, 정치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환경부 장관, 이런 사람들 하나 슬쩍 끼어갖고 물타기 인사를 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진욱, 이건리 두 사람이 공수처장 후보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누가 되든지 간에 선무당 사람 잡듯이 결국은 호두 수사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누가 누군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올라와 있는 사람은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그다음에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검찰 출신, 한 사람은 이 판사 출신입니다. 바로 이 김진욱의 경우에가 이제 판사 출신인데, 김진욱 이 선임연구관이 그래서 유리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 수사 경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결격사유라면 결격사유다, 요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리 부위원장은 권익위, 상당히 원칙에 충실한 검사 생활을 해왔지만은 현 정권은 검찰을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과연 검찰을 갖다 앉히겠느냐, 이런 점에서는 좀 불리하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용구 사건과 관련해서 이 경찰에 맡기지 않고 대검에서 직접 중앙지검이 맡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앙지검에서 이성윤이가 안 맡고 경찰로 넘기려고 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 서초검찰 경찰청에서 수사한 거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다시 맡길 수는 없다. 그래서 중앙지검이 직접 수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명령도요, 이성년한테 대검이 직접 내리지 않고 중앙지검의 구자현 3차장한테 내렸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이성윤이가 지난 7월 달에 한참 추미애가 서술이 시퍼렇게 윤석열을 몰아붙일 때는 윤석열의 말을 단 한 건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검이 검찰총장한테 중앙지검의 대면 보고조차도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아예 안 가버렸잖아요. 그렇게 아주 뻣뻣하게 반발의 칼날을 그렇게 서서히 시퍼렇게 세웠던 이성윤인데, 이번에는 대검이 그거 너희가 직접 해, 그러니까 그냥 속된 말로 X 소리도 못하고 그냥 받았다고 그래요. 이걸 보면 결국은 이성윤이도 뺨 맞고 싶은데 뺨을 잘 때렸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추미애만 따르다가는 본인도 어떻게 사법 처리될지 불안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끝까지 버티기도 힘이 이제 빠졌잖아요. 힘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지검의 지시를 들었다. 하지만 수사는 말하자면 이용구와 친분이 있는 수사 지휘 라인으로 딱 버텨 있어요. 이성윤이는 검찰국장 하면서 같이 근무했고, 그 다음에 형사부장 이동은 부장검사는 국제형사과장으로 같이 근무했고, 그 다음에 구자형
이 3차장 구사 현 3차장 검사는 또 대변인으로 같이 일을 했고, 그래서 전부 다 사실상 이용구의 애완견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애완견 이거 별로 영향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칼자루를 윤석열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추미애는 쫓겨나고 있어요. 예, 그런데다가 대검의 지휘권이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이 힘이 없을 때는 대검에서 지휘해도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말을 안 듣고 바로 추미애 아들 무영의 이렇게 밝혔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검은 달라요. 이제 윤석열이 기가 살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대검 형사부장 물론 애완견입니다. 추미애 애완견 이종문 형사부장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윤석열 카드가 상당히 지금은 세기 때문에 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는 이 여당에서는 지금 현재 윤석열을 말하자면 사실상 쫓아낸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큰 틀에서 이 검찰개혁 시즌2 그 다음에 공수처 발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검찰개혁 시즌2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자. 그래서 공소청으로 바꾸자 이겁니다. 이것은 초강경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용민, 김남국, 최강욱, 황운하 이 사람들은 전부 고소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최강욱 마찬가지잖아요. 황운하 마찬가지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패거리는 뭐냐? 아니다. 이거 하려면 힘들으니까 아예 윤석열 탄핵을 밀어붙이자. 이 패들이 있어요. 패거리들이. 김두관, 민영배, 이하경, 김경엽 이런 사람들이 바로 탄핵파에 속해요. 그래서 탄핵파와 검찰청 폐지파 저는 그렇게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특위가 검찰개혁 특위에 있는 윤호중 위원장은 기소권을 좀 없애야 되겠다. 기소권을 없애는 1차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지금 현재 여건이 얼마나 무리한 윤석열 몰아내기 작전에 돌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충분히 말씀드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방송하고 있는 도중에 속보가 떴네요. 바로 뭐냐면 추미애가 윤석열 징계청으로 국민께 혼란들여 송구하다. 집행정지는 항거하지 않겠다. 집행정지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방금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문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징계를 30일 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제청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께 혼란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방금 전에 지금 나왔어요. 방금 11시 15분에 나왔구만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 법원 결정에 대해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과정에서의 혼란과 그 다음에 국론 분열 등을 고려해 본안 소송에서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한다. 즉시 항고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또 윤 총장 복귀를 결정한 법원 판단은 또 받아들였다. 이런 뜻도 함께 표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하여 수사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 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워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이 말의 진정성은 저는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말이죠. 채널A 사건과 관련된 감찰 방해, 그리고 채널A 사건과 관련된 수사 이 방해, 이 사건에 관해서는 추미애 측의 소명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건 본안 심리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 요런 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법관 문건도 물론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도 사실상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반적으로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요, 추가 심의가 추미애가 징계 사유로 된 거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이 잘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증거 자료가 더 추가적으로 제출되어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는 이렇게 추가 심리, 즉 추미애 장관의 사유에 대한 의혹 쪽에 저는 방점이 찍혀 있다. 이런 점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해서 이 성명을 내놓은 점이 매우 참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저도 방금 전에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진욱 판사 출신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김진욱 선임헌법연구관을 대통령이 공수처장으로 발령을 내렸다. 이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지금 이것도 뭐 아주 지금 바로 떴어요. 지금 바로. 예, 지금 제가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바로 떴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김진욱 공수처장 누구인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김진욱 이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은 대구 출신입니다. 그래서 2년간의 판사 생활을 한 뒤에 2010년까지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어요. 그래서 99년도에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팀의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헌재에서 헌법연구관과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해 오고 있는 그런 판사고, 정치적인 중립 논란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그런 평에 속한다. 다만 수사 경험이 거의 없어서 대형 권력 수사를 총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제2의 검찰로서 조직 규모도 작지 않아서 탁월한 수사 경험은 물론 충분한 조직 운영 경험과 관리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데, 수사 경험이 거의 없는 신임 내정자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적합할지 몰라도 공수처장 후보로는 합당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이 평가도 있습니다. 이 평가는 연수원 동기생인 김종민 변호사, 순천지청장 출신이죠. 이분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판사 출신이라고 하지만 누가 공수처장이 되더라도 본질적인 것은 바로 뭐냐? 공수처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중립적으로 그야말로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는데, 과연 그럴 능력과 준비가 돼 있고 또 그렇게 정권이 놔두겠느냐? 절대 아니 올시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도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했는데, 참말로 권력 수사를 하니까,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니까 지금 내쫓으려고 난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자명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공수처류가 돼서 검찰이 정당한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파괴하는 그런 공수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유상범 의원 검사장 출신이라고 하네요. 무소불위의 공수처가 헌법상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정권 수사를 독점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공수처장 후보로 지목됐다가 사퇴한 석동형 변호사는 누가 되더라도 공수처는 코드 수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공수처 조직을 구성하는 수사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는 구조에서 공수처장 한 명이 중립적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태생부터 괴물로 탄생한 공수처는 처장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선무당에 칼 쥐어주는 격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중요한 오전 뉴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논평에 공감을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당부드리고요. 이제 오늘 내일 이틀밖에 없네요. 지금 제가 64만 명까지 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틀 동안 10,000명 정도의 구독자를 좀 더 소개해 주셔서 이제 좀 더 영향력 있는 이 정론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